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8일차 이야기입니다. 사무실로 복귀했다가 함양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동강으로 와서 산청 함양사건 추모공원을 경유 수철까지 가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 사진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지도를 가지고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시외버스를 타고 내린 곳이 맨 위에 있는 함양이죠. 함양에서 그 아래에 있는 동강까지는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왔고요. 다시 이제 오늘은 동강에서 수철까지 가는 그런 일정이 되었고요. 수철에서 가까운 곳이 산청이 있는데 다음번 얘기는 산청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너무 지역이 많아서 제가 번호를 붙였습니다. 자, 1번 동강에서 동강 위치는 뒤에 있는 하늘색 점이 있는 곳이 이제 동강입니다. 그리고 2번 이제 추모공원을 거쳐서 3번 상사폭포, 그리고 4번 쌍제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저 7번 동의보감촌으로 내려가고요. 둘레길은 5번 산불 감시 초소를 경유해서 수철까지 갑니다. 이게 무슨 지도냐 그러면요. 함양군청을 가운데 두고 시외버스 터미널과 상림이 있죠. 제가 서울에서 막차를 타고 여기 함양에 오니까 새벽 3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와봤던 어떤 상림에서 한번 그 상림 숲속에서 야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상림은 고로 최치원 선생이 제방보를 만들어서 쌓았던 그 인공조림인데요. 그 위에 있는 상림이고 아래에도 하림이 있었다 그랬는데 하림은 지금 훼손되고 있고 위에 그 숲만 보존되고 있어서 이를 상림이라 그럽니다. 자, 상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상림 표지석인데 최치원 공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조림 어떤 공원입니다. 다음 장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저는 그들 특별히 이 상림 숲속에서 하루 야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여기 새벽 3시에 함양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여기에 텐트를 치니까 새벽 한 4시 반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지역 여기서는 뭐 야영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약간 1시간 반 정도 여기서 잠을 잤는데요. 저 텐트 위에 쳐놨던 저 프라이를 벗으니까 정말 눈부신 녹색의 어떤 빛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 배낭인데 지난번에 제가 서암정사서 부처님 앞에서 명상을 할 때 부처님이 저에게 일러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진 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짐을 좀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낭에는 비교해보면 배낭이 좀 맵시고 좀 가벼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상림을 가보신 분은 이 물레방아 기억나시죠? 상림 숲 맨 끝자락에 있는 물레방아죠. 자, 그 다음에는 상림 숲길입니다. 이 길이죠. 계속 숲길이 이어집니다. 이런 야생화도 피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림 제방에 있는 철쭉꽃입니다. 전체적으로 봄이 한껏 무르익은 게 느껴지죠. 그 다음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함양 이연이 석불 그랬는데 50년도 무렵에 함양읍 이연이 내과에서 출퇴되어 얘기로 옮겨왔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꺼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연이 석불인데요. 석불의 그 아래 손을 보면 그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죠. 저 안에 사탕이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제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탕 2알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불을 꺼내 놓았습니다. 자, 다음에 상림을 빠져나오는 저 멀리 멋있는 누각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은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이거였습니다. 군민의 종이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백자와 신라의 이제 국경 지역이었으니까 특별히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땅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애양심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군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군민의 종을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요. 상림 앞에 있는 그 강을 건너서 그 위에 있는 어떤 산 중턱에다가 이 군민의 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양에서 이제 둘레길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동강으로 오는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안에는 8분의 할머님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할머니인데, 버스 운전사하고 저하고 남자하고 나머지 다 8분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들의 남편인 할아버지는 다 지금쯤 산에 가서 누워 계시겠죠. 제가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 버스를 탈 때마다 무거운 짐 보따리를 하나 갖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내리고 또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도움을 드렸더랬습니다. 자, 다시 동강으로 복귀해서 다시 김종직 선생 간영차다 조성터로 나왔죠. 제가 요 앞에서 다음 일정을 예고할 때도 잠시 김종직 선생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죠. 다음에 요걸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김종직 선생님이 지리산 천왕봉을 이렇게 올라갔던 그 기록입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이렇게 높은 산을 이렇게 기행하고 기행물 남기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글을 잠시 읽어보면요. 유두리록은 1472년에 쓴 김종직의 지리산 기행문이며 함께 대동한 사람은 유호인, 임대동, 한인효, 조위, 성녀해공, 법종, 아전, 옥공과 용산, 그리고 노비들 몇 명이었다. 유람도중 현실적 갈등과 모순이 없는 무능도원을 희구하였으며 선생은 살인파 지식인과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산행 도중 만난 매를 잡는 사람들이 운막을 보고 민생의 어려움을 걱정하였고, 당시 숙류 억불 정책과도 상통하는 성녀들의 혹세무민적 행적도 비판한다. 한편 천왕봉에 올라 사방을 조망하며 주위의 명상들을 열거하여 설명하는 지리적인 해안에서는 선생의 국토 산하에 대한 애정과 지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선생의 단촐한 유람단 구성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러 지리산 행적과 비교되어 존경심까지 불러일으키며, 선생의 등로는 지금의 의식으로 볼 때 하나의 개척 산행으로 탐구 가치가 있는 지리산 기행록이다. 그러는 그 위에 빨간 그걸 보면요, 산행일자는 1472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닷새간인데요. 진행 코스는 함양, 간화서, 엄천. 지금 이 표지에 쓰여 있는 여기가 엄천입니다. 화암, 지장사, 그다음 선열암, 그다음에 선열암, 고열암에서 1박하고 청이당, 영랑제, 해유령, 중봉, 천왕봉, 성모사서 2박, 성모사서, 통천문, 향적사 3박, 향적사서, 등천문, 천왕봉. 그때 처음에 올라가서 천왕봉을 제대로 못 봐서 다시 올라갔답니다. 제석봉, 세석, 창불대, 영신사 4박, 영신사, 영신봉, 즉지봉, 실등리 등구제를 해서 한양 간화로 갔다. 그래서 산행이 종료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때 변변치 않은 등산 장비와 또 변변치 않은 이렇게 유람단을 꾸려서 그 천왕봉까지 2번이나 올라갔던 김종직 선생님의 개척 정신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간영 차바 조성터 바로 옆에 있는 청풍정입니다. 오늘 일정을 예고할 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점심을 끓여 먹고요. 여기서 차를 우려내서 김종직 선생님 앞에 비스게 하다가 한 잔 올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진을 굳이 꺼내 놓는 건요, 저는 그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얼마 안 돼서 기능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메모 기능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노트에다 이렇게 메모를 했거든요, 여행기를.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요 작은 시골 가게가
그 간영차바 조성터 가까운 곳에 있는데 아예 볼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게 들어가서 볼펜 하러 사러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볼펜 하나 팔려니까 볼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기다려라 그러더니 한참 동안 뭐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펜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해서 돈을 줬더니 기어코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펜 하나 얻어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다른 물건들은 좀 팔아줄 걸 그냥 나온 게 좀 많이 좀 아쉽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길손에게 볼펜 하나를 이렇게 선심으로 준 이 시골의 아주 궁색한 이 구멍가게 아주머니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길을 받다 보니까 저 멀리에 저런 어떤 그 시커먼 피스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아까 군민의 종을 볼 때도 호기심이 생겨서 갔던 것처럼 또 제가 저리 멀리서 보는 빛을 어떻게 가까이 가서 안 보고 그냥 가겠습니까? 가까이 보고 가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점촌 희생장소 보존 지역이 있는데, 자, 무슨 뜻일까요? 뒤에 제가 한번 이 안내간판을 읽어 드릴게요. 점촌 마을 주민 희생터. 여기는 1951년 2월 7일 점촌 마을에 살던 주민 60명이 일부 국군의 총칼에 집단 희생되었던 곳으로 당시 산청군, 가연, 방곡, 함양군, 점촌, 서주 지역에 일어났던 4곳의 집단 희생터 중 하나다. 이날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군인들은 오후 1시 30분경 가연 방곡의 경우처럼 20여의 주민들을 이곳으로 내몰면서 온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주민들을 끌고 나와 이곳 논바닥에서 학살하였다. 이처럼 점촌 마을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은 주민이 60명이나 되었다. 당시 총찬을 맞고 아버지의 시체 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주상복, 당시 8세, 이 그때 일을 전하였다. 아직도 이곳에서는 죄 없는 사람을 이리 죽여놓고 무사할 것 같으냐라고 울부짖는 중년의 여인의 절규가 들리는 듯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중년 여인이 뭐 잠시 산에 몰로 일을 하러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내려와 보니까 뭐 마을 사람들이 다 자기 그 남편하고 아이도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실신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군인들 향해서 죄 없는 사람들 이리 죽여놓고 무사할 것 같으냐 놈들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던 군인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시신들에게 확인 사살하고 총검을 찔렀던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그럽니다. 당연히 이 여인도 죽었겠죠. 다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로를 따라 올라가니까 도로 옆이 굉장히 아름답죠. 또 이런 곳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화단인데요. 다음 장면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산천 함양 사건 추모공원 이렇게 돼서 그때 학살 당한 분들의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 놓아서 추모하는 그런 곳인데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이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 문이죠, 이제. 그죠?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 멀리, 그치? 추모탑이 보이고요. 추모탑을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런 모습이고, 추모탑 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천 함양 사건의 희생자 합동묘역. 이곳은 삼청 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으로 6.25 전란 중이던 1951년 2월 7일 육군 11사단 9연대 3대대에 의해 견벽청자라는 작전명에 따라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이 전개되면서 산청군 금서면 가연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 등에서 양민 705명이 희생되었던 바, 이때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은 묘역입니다. 합동묘역 조성과 위령탑 건립은 19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와 1998년 2월 17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사망자 및 유족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2001년 12월 13일 합동묘역 조성사업 착공 이후 4년에 걸친 공사 진행으로 준공에 이른 것입니다. 이 묘역에서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은 하늘과 같고 역사는 정의편에 있으며 인명은 절대의 가치로 있음을 확인하면서 희생된 영령들이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고 있는 진정한 자유와 번영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면요. 아까 위령탑 뒤에는 그때 학살당한 분들의 이렇게
묘소가 이렇게 안장되어 있죠. 또 내려가 보면은 이분들의 위패 봉안각이 있는데, 자, 봉안각은 이런 건물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크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위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 향을 하나 피우고 이분들에게 묵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국민은 전쟁에서 패한 국민이고, 두 번째로 슬픈 국민의 전쟁에서 승리한 국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됐으니까 정말 슬픈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관학교 생도 때 전쟁을 원치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즉, 남의 나라를 침공하려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북괴가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게 우리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상대가 우리에게 전쟁의 도발을 할 수 없도록 그래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좀 이렇게 국방 자세가 좀 해이해지는 것 같아서 군인이 어떤 한 사람도 조금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 추모 공원 나와서 이제 산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산길이 호젓해 보이죠? 이런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런 길이 이어지고, 지금 저 밑에 있는 그 돌계단이 있죠. 돌계단 그 밑으로 가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러 개 나오죠. 이게 이제 상사폭포라 그러는데요. 상사폭포라,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렸던 뭐 사람들이 어떤 전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설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가난한 집에 사는 총각, 이웃집에 사는 어떤 부잣집 처녀를 이렇게 사모하게 되죠. 근데 이제 부잣집에서는 홍기가 찬 이 처녀의 혼담이 오고 가니까 이 절망에 빠진 총각이 이 폭포 위에서 뛰어내려서 삶을 마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처녀도, 그렇죠? 처녀도 이 이웃집에는 이 총각을 내심으로는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폭포에서 뛰어내려서 뭐 구레이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애틋함이 전해져 오는 이게 상사폭포입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면 상사폭포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상사폭포 앞에서 포즈를 잡아본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상사폭포를 지나서 이제 쌍제로 가는 그런 길목인데요. 지도를 하나 제가 더 꺼내놨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제 4번이 쌍제죠. 이제 그죠? 지금 상사 조금 전에 이제 3번 상사 폭포였고, 지금 4번 쌍제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7번 동의보감촌이 되고, 이제 저는 이제 5번 산불 감시 초소 쪽으로 갈 거거든요. 제가 이 지도를 꺼내놓은 것은 산불 감시 초소에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기 갔을 때는 한 오후 7시쯤 됐습니다. 5월 초였는데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하늘은 잔뜩 구름을 머금고 있죠.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조망도가 있는데요. 보면은 천왕봉과 중봉이 있고 진주 독바위가 있고, 맨 오른쪽에는 한양 독바위가 있다는 그런 조망도, 이 지역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니까, 그래서 산불 감시 초소가 여기 있어서 주변 일대에서 산불이 난 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자,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것은 제가 여름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탈 때도 가능한 주리산 둘레길 그대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 자전거를 타고 굳이 수철 마을까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착된 시간이 밤 한 9시 반이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유리창에 깨져 있는 저 건물이 산불 감시 초소고요. 주변 배경이 아주 깜깜하죠. 자, 이게 밤 한 9시 반쯤 왔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것도 같은 장소인데, 제가 가을에서는 바로 이 산불 감시 초소에서 한번 야영을 했습니다. 굳이 저는 그날 여기서 한번 자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바라본 저 앞에 보이는 저것이 이제 함양 방향입니다. 억새가 어우러져 있는 또 노을이 지는 그 모습이 어떤 가을의 그 풍경 연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입니다. 제가 겨울에도 또 갔었죠, 여기를. 자, 겨울에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방화모를 쓰고 제 인상이 굉장히 굳어져 있죠. 이제 겨울에도 여기를 또 갔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 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 산불 감시 초소에서 바라보는 주변에 있던 산들이죠. 요 부분은 저 아래 마을이 오늘 목적지인 수철 마을입니다. 수철 마을을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제. 이 산불 감시 초소가 있는 그 산을 다 내려가면 임도가 나오는 임도 입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장성이 하나 있는데 왼쪽 임도를 따라서 한 3km 정도 가면 수철 마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요 장면 한번 다시 가보죠. 제가 얘기한 여름날 자전거를 타고 9시 반쯤에 여기에 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산인데도 오르막 내리막 돌로 된 계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밤 한 11시 됐어요. 이때는 그때 다음에 가을에 갔을 때 찍은 장면인데요. 여기에 딱 그 자전거 끌고 내려오니까 갑자기 앞에 있는 저 장성에서 불이 번쩍 하더니 경고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때 놀라서 기겁을 할 뻔했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이때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 이어집니다. 수철 마을에까지 오니까 정자가 하나 있고, 정자 왼편에 노인정도 있고, 또 그 앞에는 이렇게 수철 매점이라고 작은 이렇게 구멍가게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계속 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비 맞는 게 좀 싫었거든요. 왜냐면 비를 맞으면 또 배낭이 텐트가 젖으면 다음날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요 정자 앞에 있는 요런 버스 정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좁죠. 간신히 밀어 넣어서 텐트를 그 안에 쳤는데요. 비가 와서 저 좁은 곳에서 이제 저녁을 끓여 먹고, 이 좁은 곳에 갇혀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하고 제가 명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바람을 피할 수 있으니 좁은 공간도 아득하다.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과 넓은 곳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본래 좁은 곳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높고 낮음, 크고 작음, 넓고 좁음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치? 분별하지 말고 또 절대 행복을 누리자. 기준을 높이 잡아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지 말자.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그 성공을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누리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 있었지만 행복했고요. 유리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밤 11시에 잠이 들었는데 그 빗소리가 저한테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 다음은 이제 질산, 다음 일정은 9일차로서 바로 여기에서 성신원까지 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모내기를 하지 않아서 논의 파란 모습이 아주 예쁘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사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9일차 이야기를 또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